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 9번째 이야기. 복서의 갈라진 발굽이 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동물들은 승전 축하 행사가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풍차를 다시 짓기 시작했다. 복서는 단 하루를 쉬는 것도 마다한 채 다른 동물들에게 아픈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명예를 걸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클로버와 단둘이 있을 때면 발굽이 너무 아프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클로버는 약초를 씹어서 복서의 발굽에 붙여주었다. 그리고 벤저민과 함께 입을 모아 제발 좀 쉬어가면서 일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복서, 왜 이래? 말 허파라고 해서 영원할 줄 알아? 클로버가 복서에게 말했다. 그러나 복서는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남은 야망은 이제 딱 하나인데 그것은 은퇴할 나이가 되기 전에 풍차 건설이 많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들의 은퇴 나이는 여러 가지 법률이 만들어지던 농장 초기 시절에 이미 다 정해졌다. 말과 돼지는 12살, 소는 14살, 개는 9살, 양은 7살, 닭과 거위는 5살이었다. 노령 연금도 후하게 측정되어 있었다. 실제로 은퇴해서 연금을 받는 동물은 아직 없었지만 최근 들어 이 문제는 점점 자주 논의되고 있었다. 과수원 너머 작은 박목장에는 이제 보리를 심기로 했기 때문에 큰 목초지에 한 귀퉁이에 울타리를 치고 그곳을 은퇴한 동물들의 쉼터로 삼을 거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말은 연금으로 하루에 곡물 2kg, 겨울에는 건초 7kg, 경축일에는 당근 1개나 잘하면 사과 1개를 더 받을 거라고 했다. 복서의 12번째 생일은 이듬해 늦 여름이었다. 한편 농장 생활은 고되기 짝이 없었다. 올 겨울도 지난 겨울만큼 추웠고 식량 사정은 심지어 더 나빠졌다. 개와 돼지를 제외한 다른 동물의 배급량은 또다시 줄어들었다. 스킬러는 지나친 공평성을 주장하면서 식량을 너무 똑같이 나누려는 것은 동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앞만 봐도 식량은 부족해 보였지만 스킬러는 식량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동물들을 아주 간단히 구워 삶을 수 있었다. 물론 당분간은 배급량을 재조정해야겠지만 존스 시절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스킬러는 새된 목소리로 숫자들을 엄청 빠르게 읽어내려가면서 존스 시절보다 귀리와 건초와 순무의 양이 늘어났고 노동시간은 줄었으며 식수의 질이 좋아지고 수명이 길어지고 새끼들이 살아남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축사의 집이 푹신하게 더 많이 깔리고 있고 벼룩 때문에 고생하는 일도 줄었다고 세세하게 증명해 보였다. 동물들은 그 모든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다. 솔직히 말하면 존스로 상징되는 예전의 모든 일들은 이미 기억에서 거의 사라졌다. 동물들이 아는 것은 지금의 생활이 너무나 힘겹고 공색하다는 것, 너무 자주 굶주리고 추위에 떨어야 한다는 것, 눈만 뜨면 일해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으리라. 동물들은 기꺼이 그렇게 믿었다. 게다가 그때는 다들 노예였지만 지금은 자유의 몸이 아닌가? 스킬러가 언제나 지적하듯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차이였다. 농장에는 이제 먹여 살려야 할 입이 훨씬 늘어나 있었다. 지난 가을 암돼지 4마리가 거의 동시에 새끼를 31마리나 낳았다. 새끼들 모두 얼룩무늬였고 농장에서 거세하지 않은 수퇴지는 나폴레옹밖에 없었다. 이 새끼 돼지들이 누구의 혈통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나중에 벽돌과 목재를 사면 본체 마당에 교실을 짓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우선은 나폴레옹이 본체 부엌에서 직접 새끼 돼지들을 가르쳤다. 새끼 돼지들은 마당에서 체육 수업을 받았고 다른 새끼 동물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막았다. 동물들이 길을 가다 돼지와 마주치면 옆으로 비켜야 한다는 규칙이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또한 모든 돼지들은 서열에 상관없이 일요일마다 초록 리본으로 꼬리를 장식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의 동물농장의 수확은 꽤 풍성했지만 돈은 여전히 부족했다. 교실을 짓기 위한 벽돌과 모래, 석회 등을 사야 하고 풍차에 설치할 기계를 사기 위한 돈도 다시 모으기 시작해야 했다. 거기에 본체에서 쓸 등잔 기름과 양초, 나폴레옹의 식탁에 올릴 설탕, 연장, 못, 끈, 석탄, 철사, 고철, 개 비스킷 등 온갖 일상용품들이 다 필요했다. 결국 상당한 양의 건초와 감자 일부분을 헐값에 팔아치웠다. 달걀 판매 개수는 일주일에 600알로 늘렸다. 그 결과 태어나는 병아리 수가 그 해에는 얼마나 적었던지 닭들은 자신들의 개체수를 유지하기조차 힘들 정도가 되었다. 12월에 줄어들었던 배급량은 2월이 되자 또다시 줄었다. 기름을 아껴야 한다며 축사에는 등불조차 켜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돼지들은 아주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도 그들은 오히려 살이 투실투실 찌고 있었다. 2월이 끝나가던 어느 날 오후, 동물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구수하고도 달짝지근한 냄새를 맡았다. 입에 군침이 잔뜩 돌게 하는 냄새였다. 그 냄새는 존스 시절에는 쓰지 않았던 부엌 뒤에 붙은 작은 양조장에서 앞마당 쪽으로 풍겨오고 있었다. 누군가가 보리를 끓이는 냄새라고 말했다. 동물들은 코를 벌름거리며 개걸스럽게 냄새를 맡았고 저녁 식사 때 따끈한 여물을 먹을 수 있을까 싶어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따끈한 여물 따위는 없었다. 다음 일요일, 보리는 이제 돼지들 앞으로 남겨둔다는 발표가 나왔다. 과수원 너머 들판에는 이미 보리가 심어져 있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모든 돼지들이 날마다 반 리터가량의 맥주를 배급받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왔다. 심지어 나폴레옹은 약 2리터를 받아 최고급 크라운 더비제 도자기 스프 접시에 따라 마신다고 했다. 많은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동물들은 예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존엄성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다. 더 많은 노래, 더 많은 연설, 더 많은 행진이 거행되었다. 나폴레옹은 동물농장의 투쟁과 승리를 축하하는 즉흥적 행진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고 명령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다들 일손을 놓고 뛰어왔다. 그리고 돼지를 선두로 말, 소, 양, 닭, 오리들 순으로 군인들처럼 대형을 이룬 뒤 농장 경계를 한 바퀴 돌았다. 개들은 대형 양 옆에 서서 걸었고 나폴레옹의 검은 수탉은 맨 앞에서 걸었다. 복서와 클로버는 늘 발굽과 뿔이 그려진 초록색 깃발을 함께 받쳐 들고 걸었다. 깃발에는 나폴레옹 동무여 만수무강하소서라고 쓰여 있었다. 행진이 끝나면 나폴레옹을 찬양하는 시를 몇 편 낭송했고 최근의 식량 증소 수치에 관한 스킬러의 보고가 이어졌다. 어떨 때는 거기에 더해 축포가 발사되기도 했다. 양들은 즉흥적 행진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어떤 동물들이 이런 짓은 죄다 시간 낭비이고 추위 속에 벌벌 떨며 서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불평하면 양들은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를 귀청이 떨어지도록 외쳐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런 축하 행사를 즐겼다. 행사를 통해 적어도 자신들의 주인은 자신들이라는 것과 자신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나마 위로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행진을 하고 스킬러의 기나긴 통계 수치와 축복 소리와 수탉의 울음소리와 펄럭이는 깃발 소리를 들으며 동물들은 잠시나마 자신들의 뱃속이 텅 비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다. 그해 4월, 동물농장은 공화국으로 선포되었고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했다. 후보는 나폴레옹 하나였고 만장일치로 당선되었다. 같은 날 스노볼이 존스와 어떻게 공모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새로운 문서가 발견되었다.
동물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과는 달리 그 문서는 스노우볼이 외양간 전투에서 단순히 전략적인 패배만을 꾀했던 것이 아니라 아예 존스의 편에 서서 싸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선두에 서서 농장에 쳐들어온 인간들을 실제로 지휘한 것도 스노우볼이고 인류여 영원하라를 외치며 전투에 뛰어든 것도 스노우볼이라는 것이다. 또 몇몇 동물들이 아직도 기억하는 스노우볼의 등에 난 상처는 사실 나폴레옹이 이빨로 물어뜯은 자국이라고 했다.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몇 년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까마귀 모지스가 갑자기 농장에 나타났다. 여전히 일은 안 하면서 얼음 사탕 산 타령만 해대는 꼴이 변한 구석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모지스는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검은 날개를 퍼덕이며 자기 말에 관심을 보이는 동물들이 있으면 몇 시간씩이나 붙잡고 수다를 떨었다. 동무들, 저 위에 말입니다. 모지스가 큰 부리로 하늘을 가리키며 근엄하게 말했다. 저기 보이는 저 검은 구름 너머가 바로 얼음사탕 산이에요. 우리 불쌍한 동물들이 고된 노동에서 해방된 채 영원히 편히 쉴 수 있는 아주 행복한 나라지요. 모지스는 심지어 자기는 하늘을 높이 날다가 얼음사탕산에 가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토끼풀로 뒤덮인 늘 푸른 들판과 아마박과 각설탕이 주렁주렁 열린 산울타리를 보았다고 했다. 적지 않은 동물들이 그 말을 믿었다. 그들은 현재의 삶이 이토록 배고프고 고달픈 만큼 어디 다른 곳에 좀 더 나은 세계가 존재해야 옳고 정당한 게 아닐까 생각했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모지스를 대하는 돼지들의 태도였다. 그들은 얼음사탕 산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는 헛소리라고 무시하면서도 일도 하지 않는 모지스를 농장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 또 날마다 맥주까지 8분의 1리터씩 나누어 주었다. 복서는 발굽이 아물자마자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다. 아니 사실 그 해에는 모든 동물들이 노예처럼 일했다. 농장 일과 풍차 재건 작업 말고도 3월부터는 새끼 돼지들을 위한 학교 건설 공사까지 시작되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오랜 시간 일을 하자니 견디기가 무척 힘들었지만 복서의 투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말하는 것을 보나 일하는 것을 보나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낌새는 전혀 없었다. 변한 점이 하나 있다면 외모였다. 털의 윤기가 예전 같지 않았고 어마어마한 근육을 자랑하던 엉덩이도 많이 홀쭉해져 있었다. 동물들은 봄에 풀이 돋으면 복서도 다시 살이 오를 거야 라고 했지만 봄이 와도 복서는 다시 살이 찌지 않았다. 채석장 꼭대기로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복서가 거대한 바위덩어리의 무게에 맞서 안간힘을 쏟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는 오로지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지만으로 버티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럴 때 그의 달싹거리는 입술은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막상 목소리를 낼 힘은 남아있지 않았다. 클로버와 벤저민은 제발 건강을 돌보라고 한 번 더 당부했지만 복서는 막무가내였다. 복서의 12번째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복서는 은퇴하기 전까지 풍차 건설에 필요한 돌덩어리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쌓아놓을 수만 있다면 자기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나듯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어느 늦은 여름날 저녁, 복서에게 큰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농장 건물에 갑자기 날아들었다. 복서는 풍차 공사장에 돌무더기나 한 술에 더 옮겨놓겠다고 혼자 채석장에 나가 있던 참이었다. 그 소식은 사실이었다. 잠시 뒤 비둘기 2마리가 황급히 날아와 상황을 전했다. 복서가 쓰러졌어요. 옆으로 벌러덩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농장의 절반쯤 되는 동물들이 풍차가 서 있는 언덕으로 우르르 달려갔다. 복서는 목을 쭉 뻗은 채 끌채 사이에 쓰러져 있었다. 머리조차 들지 못했다. 눈은 멍하고 옆구리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입에서는 가는 핏줄기가 흘러내렸다. 클로버가 무릎을 꿇고 그 옆에 주저앉으며 소리쳤다. 복서,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배가 안 좋아져서 그래. 복서가 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상관없어. 내가 없어도 이제 너희들끼리 풍차를 지를 수 있어. 돌이 상당히 많이 모였거든. 그리고 어차피 난 한 달만 있으면 은퇴할 거였잖아. 솔직히 말하면 난 하루라도 빨리 은퇴할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벤저민도 꽤 늙었으니 어쩌면 같이 말동무나 하라고 나랑 같이 은퇴하게 해줄지도 몰라. 클로버가 말했다. 당장 도움이 필요해. 누구든 빨리 달려가서 스킬러에게 이 일을 알려. 동물들은 스킬러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 같이 본체 루루로 몰려갔다. 남은 동물은 클로버와 벤저민뿐이었다. 벤저민은 복서 옆에 앉아 말없이 긴 꼬리로 파리를 쫓아주었다. 15분쯤 뒤 스킬러가 연민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나타났다. 스킬러는 농장에서 가장 충실한 일꾼에게 이러한 불행이 닥친 것에 대해 나폴레옹 동무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복서가 윌링던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물들은 스킬러의 말에 왠지 불안감을 느꼈다. 몰리와 스노볼 말고도 지금까지 농장을 떠난 동물은 단 한 마리도 없었다. 더구나 병든 친구를 인간 손에 맡긴다는 것에 생각만 해도 깨름칙했다. 그러나 스킬러는 농장 동물들보다 웰링던의 수의사가 복서를 훨씬 잘 치료할 수 있다고 쉽게 설득했다. 30분쯤 지나자 복서는 기운을 조금 되찾았다. 그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절뚝거리며 마구간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클로버와 벤저민이 집으로 푹신하게 꾸민 잠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 뒤로 이틀 동안 복서는 마구간에서만 지냈다. 돼지들은 욕실 약장에서 분홍색 약이 든 커다란 병을 찾아 보내주었다. 클로버는 그 약을 하루에 2번씩 식사 후에 복서에게 먹였다. 클로버는 저녁마다 복서 옆에 앉아 말벗이 되어주었고 벤저민은 그 옆에서 파리를 쫓아주었다. 복서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굴었다. 건강을 되찾으면 3년은 더 살 수 있을 거라며 커다란 목초지 한 구석에서 평화로이 살아갈 날들을 크게 고대했다. 그런 날이 오면 난생 처음 공부도 하고 마음도 닦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될 거라며 잔뜩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은 알파벳 26자 중 아직 익히지 못한 22자를 익히는 데 바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벤저민과 클로버는 하루 일을 다 마친 뒤에만 복서와 함께 있을 수 있었고 포장마차가 와서 복서를 데려간 것은 한낮에 벌어진 일이었다. 동물들은 모두 돼지의 감독을 받으며 수무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다. 그때 벤저민이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지르며 농장 건물 쪽에서 미친 듯이 뛰어왔다. 동물들은 다들 깜짝 놀랐다. 벤저민이 그렇게 흥분한 모습은 처음이었다. 아니, 달리는 모습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다. 빨리! 벤저민이 소리쳤다. 어서 당장들 내려와! 복서를 데려가고 있어! 복서를 데려가고 있다고! 동물들은 감독관 돼지의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농장 건물 쪽으로 우르르 달려갔다. 벤저민의 말대로 앞마당에 말 2필이 끄는 커다란 포장마차가 서 있었다. 마차에 둘러진 포장에는 알 수 없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마부석에는 납작한 신사 모자를 쓴 교활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복서의 마곡간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동물들은 모두 마차 주위로 다가가 한 목소리로 외쳤다. 잘 가 복서, 잘 가요. 그러자 벤저민은 답답한 나머지 동물들 사이를 안절부절 뛰어다니다 작은 발을 바닥에 쾅쾅 구르며 울분을 터뜨렸다. 바보들! 이 바보들! 너희는 마차 옆에 쓰인 글씨도 안 보이냐? 이 멍청이들아! 벤저민의 울부짖음에 동물들은 주춤했다. 정적이 흘렀다. 뮤리얼이 철자를 더듬더듬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벤저민이 뮤리얼을 옆으로 확 밀쳤다. 곧 이어 벤저민의 목소리가 죽음의 정적을 갈랐다.
엘프리드 시몬즈, 말 도살 및 악교 제조업, 윌링던, 가죽 및 뼈가루 판매, 맹경 우리 공급. 자, 이래도 이해를 못하겠어? 복서는 지금 말 도축업자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라고. 동물들 입에서 공포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순간 마부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채찍을 휘두르자 말들은 경쾌하고 빠른 걸음으로 앞마당을 빠져나갔다. 동물들은 그 뒤를 쫓아가며 있는 힘껏 고함을 질렀다. 클로버가 다른 동물들을 헤집고 맨 앞으로 나아갔다. 마차는 점점 더 속력을 올리고 있었다. 클로버는 자신의 강인한 네 다리를 있는 힘껏 움직여 습부로 질주하려고 했지만 9보 이상은 무리였다. 복서! 클로버가 소리쳤다. 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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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바깥에 떠들썩함을 들었던지 콧등에 긴 흰점이 난 복서의 얼굴이 마차 뒤편에 있는 조그만한 창에 나타났다. 복서! 클로버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복서! 뛰어내려! 뛰어내리라고! 저들은 널 죽이려고 데려가는 거야! 다른 동물들도 뒤에서 클로버의 말을 따라했다. 뛰어내려! 복서 뛰어내리라고! 그러자 마차는 이미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다. 클로버가 한 말을 복서가 알아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곧이어 복서의 얼굴이 창에서 사라지더니 마차 안에서 요란하게 발굽을 구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차를 부수고 탈출하려는 것 같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깟 마차쯤은 복서의 발길질 몇 번에 박살이 났으리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힘은 이제 남아있지 않았다. 쿵쿵대던 발길질 소리가 점점 약해지는가 싶더니 이윽고 완전히 사라졌다. 동물들은 절망한 나머지 마차를 끄는 두 필의 말들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동무들! 동물들이 고함을 질렀다. 자네들의 형제를 죽음으로 끌고 가지 말아줘. 그러나 너무 무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조차 못하는 그 멍청한 짐승들은 귀를 뒤로 젖힌 채 더 빨리 달릴 뿐이었다. 복서의 얼굴은 다시 보이지 않았다. 뒤늦게 누군가가 마차를 앞질러가 5개의 빗장이 걸린 문을 닫아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떠올렸다. 그러나 마차는 바로 그 순간 문을 미끄러지듯 지나 큰 길 아래쪽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그 뒤로 복서를 본 이는 아무도 없었다. 사흘 뒤 복서는 말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윌링던에 있는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발표되었다. 스킬러는 동물들에게 복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자기가 곁에서 복서의 마지막을 지켰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많은 죽음을 봐왔지만 그토록 가슴이 미어졌던 적은 없었어요. 스킬러는 앞발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다. 복서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계속 그 옆에 있었죠. 죽기 직전 기운이 없어 들릴락 말락하는 목소리이긴 했지만 내 귀에 입을 대고 이러더군요. 풍차가 완성되기 전에 죽는 것이 유일하게 마음에 걸리는 일이라고요. 그러면서 전진해주세요 동무들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반란의 이름으로 전진, 동물 농장이여 영원하라. 만수무강하소서 나폴레옹 동무. 나폴레옹 동무는 언제나 옳다가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때 스킬러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다. 잠시 말을 멈추는가 싶더니 다시 입을 열기 전 그 작은 눈에 의심을 가득 담아 동물들을 쭉 노려보았다. 그러면서 복서가 병원으로 실려갈 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아주 고약한 소문이 나돌았다는 것을 자기도 안다고 했다. 몇몇 동물들이 복서를 데려간 마차에 말 도살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복서가 도살장으로 보내진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동물이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흥분했다. 스킬러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경애하는 지도자 나폴레옹 동무를 그렇게 모르느냐고 꼬리를 빳빳이 세워 마구 휘저으며 분통을 터뜨렸다.
스킬러의 설명은 아주 간단했다. 도살업자는 마차의 옛 주인이다. 지금은 그 마차를 수의사가 사서 쓰고 있는데 도살업자가 적어놓은 광고 문구를 미처 지우지 못해서 생긴 오해라는 것이었다. 동물들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안심했다. 스킬러는 쉬지 않고 복서가 숨을 거둘 때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고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동물들의 마음속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 줄기 의식은 복서가 얼마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는지, 나폴레옹이 돈을 아끼지 않은 덕에 얼마나 비싼 약을 처방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완전히 사라졌다. 친구의 죽음에 대한 동물들의 슬픔은 복서가 그나마 행복하게 죽었다는 생각에 그제야 많이 잦아들었다. 그 주 일요일 아침, 나폴레옹은 몸소 회의에 참석해 복서를 기리는 짧은 연설을 했다. 그는 장례를 위해 죽은 동무의 유해를 농장으로 옮겨올 수는 없었지만 본체 정원에서 자라는 월계수로 커다란 화환을 만들어 복서의 무덤에 바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복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돼지들이 며칠 뒤 추도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나폴레옹은 마지막으로 복서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돼와 나폴레옹 동무는 언제나 옳다 라는 구호를 동물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다른 동물들도 이 구호를 좌우명으로 삼으면 좋을 것이라는 말로 연설을 마쳤다. 추도회가 열리기로 한 날 윌링던에서 온 식료품 가게 마차가 농장으로 올라오더니 본체에 커다란 나무 상자를 배달했다. 그날 밤 본체에서는 시끌벅적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얼마 뒤에는 거세게 싸우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다 밤 11시쯤 되자 이번에는 유리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농장을 뒤흔들었다. 다음 날 본체에서는 한낮이 다 가도록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뒤 농장인은 그날 돼지들이 어딘가에서 마련한 돈으로 위스키를 한 상자 더 사들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